안녕하십니까.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? 별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. 운전하다가, 회사에서 한 소리 듣다가,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터지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어요. 나도 알아요. 아는데 그 순간은 멈추지가 않습니다.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. 쟤는 시한폭탄이야. 언제 터질지 몰라. 오늘은 그 폭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정확히는 그 폭탄이 언제 누구 손에서 만들어졌는지를요. 정신분석가 이무석 교수의 책 자존감에는 지라는 남자가 나옵니다. 이 사람은 겉으로 보면 참 완벽합니다. 전문직으로 성공도 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. 그런데 가족들은 이 사람과 사는 게 아주 지옥입니다.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터지거든요. 특히 처가 모임에서요. 의사인 동서만 보면 지는 창피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. 동서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. 그냥 밥 먹고 있었어요. 그런데 왜 그럴까요? 이무석 교수의 진단은 이겁니다. 지의 마음속에는 가난에 찌들은 어린 소년이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. 몸은 어른이 됐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가난하고 그 창피했던 소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. 동서가 나를 무시한다? 아닙니다. 그것은 지 혼자만의 생각이었어요. 심리학은 이걸 투사라고 부릅니다. 내 안의 열등감을 바깥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. 그래서 열등감에서 나온 분노는 이치에 맞지 않고 충동적이고 예측이 잘 안 됩니다. 가족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. 여기서 잠깐 자존감이라는 걸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. 이무석 교수는 자존감을 두 개의 기둥으로 설명합니다. 첫 번째 기둥은 자기 가치감이죠.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감각입니다. 이게 무너진 사람은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.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. 저 사람이 날 좋아할 리가 없어가 기본값이 되거든요. 두 번째 필라,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자신감입니다. 나는 맡겨진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그 바로 믿음입니다. 이게 무너지면 노력해봤자 별 수 없어 라는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. 이 두 기둥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. 자존감과 열등감을 결정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바로 관점, point of view 이죠. 그 지라는 사람은 그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도 열등감에 잡혀 살았습니다. 문제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었던 것입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책 이야기입니다.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.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좀 멈췄습니다. 이무석 교수가 이렇게 씁니다. 열등감이 심한 아버지들은 아들이 최고가 되기를 바란다. 인류 대학에 가주기를 원한다. 자기 열등감을 바로 보상해주는 아들을 기대하는 것이다.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 아버지는 좌절하고 또 분노한다.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분노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저는 그 페이지 여백에
형광펜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. 나와 우리 아버지의 케이스. 제 아버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윤리학과 교육 철학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. 바깥에서는 존경받는 교육자. 그런데 집에서는 너무너무 엄하고 무섭고 늘 오르신 분이었습니다. 저는 그 집에서 칭찬을 배우기도 전에 어떤 스탠다드, 기준을 먼저 배웠습니다. 넘을 수 없는 도덕의 기준, 가야만 하는 명문대의 기준. 지난 화에서 말씀드렸죠. 저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학생이었습니다. 그때부터 제 안에서 그 지일한 그 소년이 자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난 원래 잘 되는 애였는데. 자, 이 문장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삐딱하게 봅니다. 저도 그랬습니다. 한때 저는 쌀케짐의 황제란 변명까지 있었어요.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. 그때 제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? 남이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하는 거였습니다. 아주 그것도 논리적으로 참 잘했어요. 유머로 또 승화를 시켰습니다. 그런데 그 삐딱한 눈은 결국 제 사업도 무너뜨렸고 제 관계도 무너뜨렸고 마지막에는 제 마음까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. 우울의 아주 긴 터널,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시간들.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. 제가 터뜨리고 다녔던 그 분노가 사실은 수십 년 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제주된 폭탄이었다는 것을요. 그런데 여러분, 이 이야기가 아버지 탓이다로 끝나면 그건 치유가 아니라 고소장이겠죠. 저를 상담해 주셨던 조종대 목사님의 책에는 그 아버지 치유에는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분이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딸에게 참회력을 씁니다. 미안하다. 정말 미안하다. 바쁘다는 이유로 좋은 거 사주는 게 사랑인 줄 알고 정작 딸이 원했던 건 주지 못했다고요.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? 잠들기 전에 굿나잇 키스. 시간으로 치면 30초. 이어령 교수는 씁니다. 아무리 바빠도 30초면 좋겠다. 그런데 그 30초가 너에게는 어쩌면 일생의 모든 날이었겠구나. 조정대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. 아버지의 사랑이 비어있던 그 자리에는 어둠이 정확히 그 크기만큼 들어찬다고요. 두려움, 외로움, 고아의식, 그리고 열등감. 저는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 제 아버지도 6.25 그 당시 13살에 저한테 할아버지를 여의고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과 가난과 당신의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밖에 사랑할 줄 몰랐던 또 한 명의 상처받은 아들이었다는 것을요. 아버지도 절대 그 30초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분이셨습니다. 폭탄은 어쩌면 우리 집에서 발명된 게 아니었어요. 대를 이어 배송되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진은 어떻게 회복됐을까요? 상담자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인정해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. 가난했던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그걸 뚫고 여기까지 온 내가 자랑스럽다고요. 그 순간 지의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. 자존감이 관점의 문제라면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. 나는 과연 누구의 눈으로
내 자신을 보고 있는가? 아버지의 기준이라는 눈으로 보면 저는 평생 미달입니다. 세상의 성공이라는 눈으로 보면 저는 솔직히 실패한 이력서입니다.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눈을 하나 소개하지요. 자, 돌아온 탕자 기억하시죠? 재산 다 날리고 거지가 돼서 신발도 없이 냄새나는 몰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저 멀리서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끼어안습니다. 조건 확인을 안 하죠. 성적표를 안 봅니다. 저는 제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난생 처음 그 눈을 경험했습니다. 증명하지 않아도 사랑받는다는 것.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. 제 안에 그 성난 소년이 조금씩 성숙해지고 조용해지기 시작한 게요. 오늘은 그 로마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. 들어보시나요? 로마서 8장 15절. 무서워하는 종의 영.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서 어렸던 제가 떠오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. 얘야, 너는 이 집의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라고요. 여러분 안에 폭탄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그 폭탄을 해체하는 일은 이제 우리 세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다음 화에서는 더 불편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. 돌아온 탕자 by 엉클전. 저는 엉클전이었습니다.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